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 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재택치료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준비 전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기 위해서 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한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죠. 이재갑 교수, 박지훈 변호사 함께 하시고요. 한림대 성심병원의 정기석 교수님을 특별한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 교수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긴박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중증 환자 관리도 하고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 교수님 보실 때 연휴 지나고 지금의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서 환자는 결국 숫자가 그렇게 심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200명 그 숫자가 아마 이번 4차 유행의 마지막 그 최고 정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3주, 4주 동안 꾸준히 주간 일일 발생자 숫자는 증가됐고요. 그렇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지난주에는 20%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하나 믿는 게 있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백신 완료율이 지금 55%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불과 열흘 전에 비해서도 10%나 더 올랐다는 것은 우리 국민 10%가 방어력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조심하는 그런 기조만 유지한다면은 급격한 환자의 증가나 중환자 증가 없이 무난하게 눌러가면서 정부가 또 국민이 바라는 단계적 완화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확진자의 수가 2,000명, 3,0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실은 의료체계에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 현재 병상의 가동률이라든지 의료체계의 시스템의 대응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 2, 3차 유행을 겪으면서는 좀 병실 준비가 좀 불안했었는데요. 4차 유행에 와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경험이 그만큼 생겼으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생활치료센터도 한 40% 여유가 있고 준비된 자리에서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 이제 전담병원도 한 40%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중환자실도 아직 50%가 채 안 차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중증 이완율이나 치명률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질지가 관건인데 그렇게 떨어진다면 특히 중환자 쪽에서 훨씬 더 여유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정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실제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던 적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됐을 때 일시적으로 중환자실 부족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때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시행돼야 되는 수술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겠지만 많이 밀렸거나 조금 어려워졌던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을 거거든요. 다만 그게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은 것.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자 늘어날 때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그 환자가 너무 중증이어가지고 이거는 병원에 도착해도 가망성 없으면 이송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적이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주 위태위태한 범위까지는 3차 유행 때 가긴 갔었다.
정도. 그리고 아직까지 4차 유행이 시작돼서 확진자의 범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정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크게 문제를 겪는 일은 있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쪽으로 좀 방침을 좀 바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재택 치료가 소아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 무증상의 그 확진자한테 대부분 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가 거진 모두가 대부분이 아마 재택 치료를 받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한 70대 또 장애인 확진자 같은 경우는 건강한 보호자가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 당뇨나 투석, 고도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증세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택 치료 이게 그냥 자가격리하는 건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는 그야말로 집에 혼자 앉아서 지금 같으면 이제 체온을 혼자서 재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를 재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에 이렇게 딱 집으면요. 산소 포화도가 나오고 맥박이 톡톡도 나오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활력 증후로 해서 혈압, 맥박, 숨 쉬는 거, 체온 이게 4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산소 포화도가 5번째 활력 징후예요. 예, 딱 5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지켜주고 본인은 앉아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좀 이상하면은 연락을 하고 또 이제 평소에는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이제 문의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참 많습니다. 이 재택 치료에만 맡기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건강 상식 수준이라든지 또 피치 못하게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가족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택 격리하는 사람들도 저녁에 도망가서 술도 마시고 노는데 이 병에 걸려서 바이러스를 품는 사람이 저녁에 잠시 이탈했을 때 그게 다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안 되면 증상이 없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이렇게 이제 우선 정의를 하고 접근하면 좀 더 본인도 안심이 되고 바라다 보는 의료진도 또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택 치료를 선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재택 치료의 궁금증 제가 이슈 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택 치료가 확대되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수칙 다시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가족들의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재택치료는 이제 시행할 수는 있다고 돼 있기는 한데 일단 되도록이면 가족들은 예방접종을 한 경우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확진자의 동선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의 동선은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전파세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 특히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충분히 해주시고 개인위생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확진자가 사용했던 이제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치울 때 이제 일단은 이제 확진자의 방이나 아니면 독립된 공간에 두셨다가 한 3, 4일 지나면 바이러스가 되면 죽으니까 그 이후에 버리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지침에 따라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병원으로 이제 전원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최근 일본에서 재택 치료를 받는 중에 사망한 사람이 4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줄도 모르고 이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재택 치료 중에 사망 위험 이런 거 없을까요? 코로나19가 심해지면 폐렴이 생기고 폐렴에서 저산소증에 빠져서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숨이 차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병이 나서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분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은 저산소증이 한참 내려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시기를 놓친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일 그런 분들이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바로 급사입니다. 예, 저산소증 때문에 심장 혈관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재택 치료를 할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매우 조심스럽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할 텐데 자,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재택 치료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했던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데가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워낙에는 재택 치료를 소아 중심으로만 했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인에서 일단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운영할 때는 이제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고 또한 이제 그런 가운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제 전담병원도 입원시키는 경우 했었는데 지금 한 3천여 명 정도의 그런 실적이 있는데 90% 정도는 재택치료 상황에서 큰 문제 없이 이제 치료가 완결됐고요. 근데 한 10% 정도가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군구별로 이제 그 특정 병원, 그 이제 종합병원처럼 인력이 좀 있는 병원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주로 시도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으로 해서 조금 거점으로 하는 그런 걸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들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패턴, 그다음에 병원에서 운영하는 패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방법들로 해서 보건소의 그런 이제 업무 로딩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관문인 만큼 하루빨리 시스템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보고 또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의 책임자로 일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레오 교수님 연결해서 직접 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Professor Eason Liu,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NCID, in Singapore.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위드 코로나 선언한 이후에 매일 3,000명씩 지금 환자, 즉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 시스템상 문제는 없습니까? Now, when you look at the number, it is within our expectations to see an increase in a number of COVID-19 cases after we begin stepwise relaxations of certain measures. So currently we are relaxing in terms of social interactions. We have more people going out with social interactions, but it's still a cautious way of moving forward step by step to make sure that for every steps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we have the ability to do assessment. The key confronting issue currently it is that Singapore is facing the Delta variant that is highly transmissible. The second point is that Singapore never had large number of COVID-19 cases in the past. Therefore, we still have a very naive populations where most of them had never had COVID-19 before. In terms of the healthcare system, I always focus on the issues of having open mind and having flexibility and hav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as they come. Having said that means that we have to have an open mind in terms of how the virus will evolve. And currently, obviously, we are under the threat of the Delta variant. Having flexibility means that we have to see what the virus will bring to us
and be able to change as quickly as possible to be able to cope with the situation. And currently, Singapore is going through healthcare reorganizations, moving from having every case to be isolated and managed in the hospital. We are now having cases managed at home, as well as increasing the capacity in the community settings to have the COVID-19 treatment facilities. So with all these measures progressively bringing in, we are looking into how are we coping with this current surge of cases.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싱가포르의 재택 치료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home care program for COVID-19 cases, in fact, is not something new. Many of the countries, including many of the Asian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the home care program. And when Singapore made the decisions to go from containment, hospital care, to progressively having more home care, reorganize the entire healthcare system to have majority of the cases being taken care of in a comfort their home. So when you look at the current compositions, many of our current COVID-19 cases, in fact, are the people who had COVID vaccination. The vaccine coverage in Singapore, in fact, it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We have reached 82% of vaccine coverage for the entire nations. So naturally, most of the cases with COVID-19 currently had vaccinations before. And these cases are usually quite mild in nature. And for that, we are able to have at least a large proportions of the COVID-19 cases being cared for in a home environment with the help of telemedications to do the connections with the healthcare system. And should they develop more severe illness, they can then rechannel back into the acute care setting. Now, this is still a very new program that Singapore has put in place. We are progressively learning a lot more about this program and to be more efficient in terms of how we will continue to deliver this home care program to our COVID-19 cases in Singapore. 한국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If I were to single out one thing, I will say that this is not a fight of a single sector in the country or society. To be able to overcome SARS-CoV-2, it has to be a united effort. Everybody will be involved, regardless of whether it's a healthcare sector or any other sectors. If you look at the epidemiology of SARS-CoV-2, which is the agents giving rise to COVID-19, even though Singapore, Korea, we are in the same Asia region, I would say that the epidemiologies can be quite different.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population mix, in terms of the immunity level in a community, in terms of how we utilize vaccine. And I believe that there is no one answer or no one strategy that can be applicable to all. I would encourage the ongoing professional and technical discussions with Singapore and Korea. And I think those will be the good informations that we can exchange and learn from each other. 네, 네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 잘 마무리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You too. Thank you. 네, 싱가포르 현지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재갑 교수님,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싱가포르의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적인 그런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었고 다만 너무 잘했던 게 선곡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너무 방역을 잘하다가 살짝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범위가 뭐 1,500명, 1,600명, 2,000명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들을 맞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싱가포르이 작년 봄에 한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때 그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최근에 이제 병상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또 중증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망자는 뭐 많이 늘어나 하루에 3명 사망하긴 하지만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코로나 전략을 일시적으로 스탑하고 잠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랑 방역의 상황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완화 측면들, 특히 위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거리두기를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일정 면에서 확진자의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시설 또는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다면 싱가포르처럼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라도 뒤로 후퇴를 해야 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 계획들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싱가포르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중 하나가 바로 치료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실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지금 국내 도입을 위해서 계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근데 언제쯤 과연 이게 약이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 먹을 수 있게 될지 궁금한데 이재갑 교수님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머크사의 몰누피라비어라는 약이고요. 일단은 이 약은 이제 7월 달에 이상 연구, 이상 임상 시험이 끝났었고요. 그다음에 3상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 평가를 했었습니다. 중간 평가를 해서 약을 쓴 그룹하고 약을 쓰지 않은 그룹에서 치료 효과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 자체를 너무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연구를 중간에 중단하고 이건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됐으니까 빨리 출시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FDA에 이제 긴급 승인 신청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긴급 승인이 돼서 미국 내에서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산이 올해 한 100억 정도, 내년에 한 200억 정도 해서 한 300억 되다 보니까 약값이 한 사람 치료하는데 9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예산은 지금 짠 예산만으로는 한 3, 4만 명밖에 지금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 연구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허가 단계 되면 아마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은 좀 증액해서라도 좀 대규모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외에 경쟁사인 로시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임상시험하고 3상 임상시험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올해 말쯤에 아마 보고가 되면 뭐 경쟁되는 약은 내년 봄에 한 2개 정도 더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 도입 초기 때는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구매했는 게 그래도 좀 비싸지만 선구매를 좀 해서 그래도 치료제가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도 치료제 개발한다는 소식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좀 안 만들어집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신약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개발은 많이 약하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이 지적한 그런 이제 몰누피라비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단백 억제제 이런 것들은 단백분해 요소 억제제 같은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얘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과학 기술을 갖고 이제 개발은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1, 2, 3상을 다 거치고 이렇게 하려면요. 일단 자본이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 수천억을 자기 자본으로 댈 수 있는 국내 제약회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이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고 뭐 치료제는 아니지만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백신 개발 지원센터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서 그 다음에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르는 다음에 팬데믹 때는 우리도 정말 선진국답게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자, 끝으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기 위해서 재택 치료 외에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두 분 전문가에게 여쭙고 싶은데 먼저 이재갑 교수님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한 4월 달에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뭐 마스크 벗는 거, 뭐 축구장에 한 6만 명씩 뭐 들어가 축구 보는 거,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이 이상하게 이제 언론에서 그런 것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단순히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게 아닌 부분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방역을 참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정도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게 단계적 일상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껏 잘해주셨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단계적 일상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단 정부, 일단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걸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요. 백신을 난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납니다. 제가 이제 막 설득을 하는데 왜 안 맞게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좀 기저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맞으셔야지.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덜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맞아도 되는 쪽이에요.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환자분들이 그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긴 사람들 사망 원인 보니까 다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기저질환이 있다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의 모에 의한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부가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그래도 저는 안 할래요. 조심해서 집에 있고 안 맞으실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메시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괜찮다는 걸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뭐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그 승인이 난 16세 이상은 그냥 누구나 다 맞아야 되고요. 이재갑 교수님 뭐 특별히 안 맞아야 되는 어떤 기저질환이 있습니까? 그 현재 기저질환 중에서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1차 접종을 했을 때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사람한테 2차 접종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굳이 뭐 맞지 말라는 건 이제 백신 성분 중에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경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네요. 아주 극소수. 예, 그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네. 지금 이 상황은 기저질환은 아니에요. 기저질환은 자기 지병입니다. 갖고 있는 병. 예, 그래서 제가 늘 뭐 강조하자면 단체 줄넘기거든요. 남들 다 백신 맞을 때 같이 맞고 같이 뛰어줘야지 자기만 안 맞겠다고 이렇게 땅에 발 붙이고 있으면 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같이 가는 그런 자세 보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잘 맞고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안전하게 우리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꼭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